아까 그 분묘기지권 승입할 때 세 개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을 때, 그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으나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까지 세 개죠. 무상은 뭐다? 일반적으로 시효치도의 경우고, 그 특약 없는 토지 처분의 경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아셨죠?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했어 금방.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두고 개공의 기본 윤리 의무다 그럴 때 일단 그 62페이지 보면 비밀 준수 의무 있죠. 역시 풀어 가시면 되는데, 자,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개공 등에게 주어지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되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 죽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비밀 준수에 대한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가 있죠. 어디에? 이 법, 저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그랬죠. 그 의사는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죄. 그리고 형벌 있죠. 1대1입니다. 해볼까요? 자, 절치와 1대1. 이항이,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4개죠. 이항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그랬죠. 정이 뭘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정입니다. 임은요, 임시중개시설물 금지행위고, 이 이중사무소 정임금이, 그리고 형벌만 무슨 표? 유비표, 유사명칭, 비비밀준수, 표시광고. 그죠? 1대1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절치와 1대1, 상치와 1대1, 형벌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조 손해배상 책임인데, 그냥 겸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 그 모의고사 가져오셨죠? 18번에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해배상 책임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해보요. 봐. 자,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에게 주어진다. 예외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개공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개공에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되고, 언제부터죠? 등록한 때는 등록 후부터입니다. 등록 후부터. 그러니까 등록 후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였죠?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개공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과 고용인이 있죠. 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업이 이렇게 감동적이야. 근데 왜 울고 그러죠? 수업이 되게 감동적인 건데 이거 지금. 자, 개공 등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방법. 이것도 지금 보니까 보정방법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없어요? 근데 없다라는 그 말을, 의미를 잘 오해를 하시는 건데, 보정방법 3개 있죠? 3가지인데 종별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설정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선택의 폭이 똑같다는 거죠. 법인도 셋 중에 하나를, 개인도 셋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뜻에서 종별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정 방법이 몇 개 있더라? 보정 방법이 3개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정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데 시험 지문 나올 때 보정보험 공제는 잘 나오다가 공탁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3개입니다. 방법이. 보정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뭐다? 하나를 택하죠. 그 다음에 보정금액. 보정금액은 종별 차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법인인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경우, 지역 농협까지 3개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으로. 분사무소는요
1억 이상을 뭐 추가는 더하기 분사무소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씩 1억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만일에 한 개가 있으면 법인의 보증 금액은 얼마일까요? 3억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행위든 주된 사무소 행위든 누가 책임진다? 법인 전체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는 얼마죠? 1억 이상이고, 그리고 지역농협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등록한 때가 아니죠. 지역농협은 원래 보정 설정 의무가 없어요. 다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보정을 설정하는데 얼마를? 그죠? 1,000만 원 이상, 1천 이상입니다. 통상 법인의 20분의 1 수준으로 완화가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지역농협은 일반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끼리의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보정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보정 방법의 변경 같은 거 있잖아요. 보정 변경. 자, 항상 말을 붙이죠. 뭐라고? 효력이죠.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입니다. 효력 기간 중에 보정을 변경한다.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 효력 기간 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종전 보정에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정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보정보험에 가입했다가, 그죠? 공제로 가입하잖아요. 이럴 때 공제 가입이 먼저다, 보험 해지가 먼저다? 공제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는 중복 가입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개 행위가, 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개 행위가 있었고 공제에 가입한 이때 중개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보증금 지급은 행위 당시입니까? 사고 당시입니까? 그죠? 행위 당시에 보정 기간이, 그죠? 사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중개행위 당시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보험이 아니라 공탁이라면 보정을 변경하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얼마 동안? 3년간은. 그죠?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중개행위를 했었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업을 그만뒀어요. 폐업을 했죠. 폐업했을 때 그 중개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업을 그만둔 경우로 하더라도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집니다. 그게 중개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 3년, 한 날부터 10년 이래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그래서 당시에 중개행위 당시에 보정기간이 보증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도 몇 년은요? 3년간은 회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정 재설정이 나옵니다. 보정을 재설정한다 할 때, 자, 기간 만료 있죠.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하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인데, 기간 만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만. 즉 이거는 뭐냐면 무보정 상태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 딱 그럼 무조건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그 혹시 보셨죠? 베이로라고. 베이로. 그래서 손해배상은 15일 이내에. 자, 보정보험 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재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돈이 빠져나갔겠죠. 공탁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이나 국공채로 2억이나 1억 있죠. 이 금액 전액을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임치하는 경우를 우리 공탁 그래요. 성격은 담보공탁이라 그랬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다?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가입을 15일 이내에 재가입하는데, 공탁의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간 그 부족한 금액입니까? 지급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을 뭐한다? 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급이 아니고 부족한 거. 어디서 부족한 거죠 이거? 어디서? 애초 공탁한 금액이에요? 법정 금액이에요?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우리 일단 의미도,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1억에 공제를 가입했는데, 공제 그 가입한 게,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1년짜리를 가입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의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데 요 1년간이란 말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 만일에 중개사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4일이죠. 6월 4일 날 중개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공제효력은 소멸입니다. 그냥 그죠? 공제효력은 6월 4일부로 해가지고 효력 소멸된 거죠. 소멸되게 되면 이때 6월 4일 날 발생한 이 중개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즉 공인중개사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얼마까지 책임지겠다. 1억짜리 가입했으니까 1억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5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5천 책임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안 채웠죠. 그 5천만 원 어떻게 될까? 안 해요.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발생해서 얼마 지급했는데 나머지 얼마가 남았나가 아니고 그 보증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때 사고 발생한 건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급하겠다고 1억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내는 거지. 그죠? 뭐 나머지 5천만 원 아직 저 사고 발생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한 건당에 발생한 손해에 아셨죠? 손해를 말합니다. 한 건당.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해 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1억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 공제 효력 어떻게 되다고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중개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쇼크 먹어가지고 5천만 원 먹었으니까 집에서 쉬자리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쉬어도 돼요. 폐업을 안 했어. 이제 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한 보정이 일을 안 하면 얼마까지는 15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6일째부터가 되면 뭐 됩니까? 무보정입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대가 얼마라고? 15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일쯤 돼가지고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무조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최대가 며칠이라고? 15일까지라고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가죠. 과태료 세게 때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최소한 16일째가 되면 무보정이 되니까 언제까지는 다시 설정해야 돼요? 15일까지는요. 15일 이내에 재설정하고 그 다음 날 설정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공제가 1억짜리라는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일을 그만뒀어요. 6월 4일 해가지고 그만뒀잖아. 그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행했던 중개 행위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몇 년간은요? 최소한 3년간은 책임지겠다는 거지. 물론 공제약관상에서는 그 2년이나 돼 있어요. 판례상 약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업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뭐였죠? 무보정. 그죠? 무보정 상치.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는 뭘까요? 그죠? 미설명, 미교부는 배과. 잘 알으시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봐요. 18번에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뭐 안 가져왔으면 들어오면 돼요. 뭐 머리도 좋은데 뭐 귀로 들으면 되지. 자,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맞아요. 자, 우리가 법 제30조에 보면 개공에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무과실 책임도 있어요? 과실 책임만이 아니라 뭐다? 무과실 책임에 관해서 규정 두고 있죠? 자,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즉 손해배상의 요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뭐다? 중개행위일건. 맞죠? 어떤 게 중개행위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그 대표적 경우 판례 얘기해봐요. 두 개만. 뭘까? 삥 당했어. 횡령 있죠? 그리고 전세금 편취. 이게 가장 대표적 경우 판례예요.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과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아셔야 됩니다. 말을 풀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는 손해인데 무슨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신적 손해 아니고 고의과실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더라? 의뢰인에게 있더라. 그죠? 까지. 그리고 과실만이 아니라 사무소 제공 있었죠?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요거까지. 자, 그러니까 저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미설명, 미교부 그랬는데 저거 언제 설명할까? 중개계약,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계약 체결 전에. 아니 우리가 집을 아니면 뭘 하나도 거래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중개사무소 가니까 공제증서를 언제 주던가? 갑자기 우리 집 하나 좀 팔아달라 하니까 갑자기 캅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칼라거든 이래서 주던가? 아니잖아. 언제 줘요? 그렇죠. 거래계약 체결 시를 말로 딱 바꾸면 중개 완성 시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 시 준다고는 얘기는 뭐랬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은 말로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 체결 시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거래계약서 한 부, 확인설명서 한 부, 공제증서 사본 한 부를 주는 거지. 맞죠? 두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컷 특수법인입니다. 자, 제가 개공 앞에 뭐 적었죠? 모든이라는 관용을 넣었죠. 관용을 넣었잖아요. 모든 해가지고 부사 있죠. 모든. 그러니까 예외 있어 없어? 없어요. 세 번째,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여기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원칙이 뭐예요? 과실 책임이요. 자기 잘못해야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무과실 책임지는 것도 고용인이나 사무소 제공받은 자의 행위가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췄을 때만 책임져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하겠죠? 누가 하던 행위자는 손해배상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농협 딱 그럼 저기 있죠. 두 개. 제가 뭐 적었어요? 농협.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얼마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그죠? 5번.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책임 있어 없어요?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맞았고 안 오신 분이 틀린 거지. 그래서 평균이 저리 된 거죠. 저게 55점 된 거죠. 이게.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시시거리시면 안 됩니다. 학원 안 오는 건 오세요. 보고 계시죠? 아니 학원에 와야지. 수업을 들어야지. 혼자 한다는 건 그거 별로 그거 좋은 생각이 안 해요. 그죠? 혼자 하기는 뭘 혼자 해요. 혼자 하기는. 오면 같이 가는데. 그죠?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특강 있죠? 특강을 신청을 할 겁니까? 아니 자금은 안 하려고. 아니 많이 오셔야. 그리고 지금 뭘 갖고 할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기출문제 가지고 최소한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 파트는 이걸 알아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정리할 거니까 최소한 30개 파트는 그 정도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파시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 다 볼 건 아니고 우리가 꼭 나오는 부분 있죠. 그 30개 파트만 정리할 거니까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6월 말에 모의고사 성적이 쑥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저는 장사는 못 할 거야. 어쨌든 그만한 그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했고 오늘이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도 이걸로 같이 수업 한번 풀어볼게요. 아셨죠? 어차피 복습해야 되니까.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갑니다. 자,
1항에 보십시오. 떠드는 거 보고 있다 지금. 자, 갑니다. 개공은 다음에 거래 안전 보장 있죠. 이게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거래 안전 보장이 목적이고, 그러면 넘겨보시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랬죠. 이게 언제냐? 예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행 완료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이 등기될 때까지, 아셨죠?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 돈을 묶어둬야 되죠. 그리고 예치금이 뭐냐? 맡기는 돈이 계약금만 아니고 중도금 뭐까지? 잔금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 해서 잔금을 맡길 수도 있고 계약금을 맡길 수도 있고 중도금만 맡길 수도 있죠. 예, 그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랬는데 이게 예치 명의자인데 이게 누구예요? 통장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맡기는데 그걸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놨는데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거냐 이거죠. 그래서 통장의 그 명의자가 개공이나 누구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예요. 그 은이 뭐냐면 밑에 1번이 숫자 있죠. 1. 은행을 말합니다. 공은요. 공제사업자를 말하죠. 신은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채는 채신관습니다. 보는 보험회사. 6번 전문회사 있죠. 이 6가지 중에 하나에다가 맡깁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맡길 거냐 이거죠. 지금 앞에 거는 예치명의자는 통장의 이름 주인이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금융기관 등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공제사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고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예치기관 그랬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셨던 이 금융기관은 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그 다음에 채신관서나 보험회사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금융기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치기관하고 예치명의자를 비교해 보시면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치명의자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죠. 왜냐하면 개공과 그 6번의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이긴 한데 예치기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아 틀려요.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OX.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요. 예치명의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예치기관이 뭐죠? 금공신이죠. 자, 요 세 개가 중복이 되나 이거죠? 여기 보면 은행 있죠. 채신관서 있죠. 보험회사. 이 세 개가 뭡니까? 금융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공제사업자 있죠. 신탁업자.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개공 있죠. 그리고 전문회사 있죠. 이 두 가지는 예치기관에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데 예치명의자가 예치기관이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이 두 개가 중복이 안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의무다 아니다. 의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개공이 만일에 권고를 하게 되면 그 거래 당사자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될 의무는 없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2항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요. 이걸 누구한테 교부할까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가 누구죠? 계공 또는 응공신체 보전을 말합니다. 예, 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 등도 원래는 언제까지 맡겨놔야 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맡겨둬야 되는데 미리 그죠?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없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언제 사전 수령한다? 보증서를 발행해서 교부한다면이죠. 보증서 발행 누가 한다고?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누구한테 교부하죠? 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치기관이에요? 예치명의자예요? 명의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처음에는 의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그죠? 계공 명의로 예치가 되면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보약 무분 그랬죠? 자,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약정해야 된다. 무단 인출을 금지한다.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딱 요 네 가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찾을 게 뭐다? 지문에 계공 명의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그러니까 개업 공유사 명의로 예치한 게 아니면 이건 필요 없죠. 자,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을 설정한다. 얼마만큼?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맞아요. 거래 금액만큼 예치금만큼.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거래 금액 전부를 예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에 상응하는 이름은 틀려요. 예치금에 상응하는 아셨죠? 보정을 설정하고 그러면 보정 설정했으니까 보정보험료 등을 내겠죠. 보정보험료 등을 냅니다. 그럼 보정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래서 이 보정보험료를 계공이 지금 지가 냈거든, 지가. 그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권리를 많은 사람,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이 실비죠, 실비의 대표적 경우가 요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요? 요겁니다. 예, 요거. 보증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거예요. 얼마만큼을 예치하느냐, 이거 하나. 아셨죠? 예치금에 상응하는 이거하고, 혹여 더 하나 더 나가지고,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 등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고요. 약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단 인출입니다. 무단 인출 금지 그랬으니까 그러면 무단 인출 금지니까 거래 당사자가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예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거래 당사자 동의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X. 거래 당사자가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인출 가능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신이 예치금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리, 관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약 무분 해가지고 몇 개? 보약 무분 딱 넣으면 앞에 뭐가 써야 돼? 계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약 무분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 그래서 뭐 1번에 보니까 보증보험료는 이퀄 실비고 누가 부담한다?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부담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입니다. 약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동기 방법 등에 대해서 마지막 조건 되죠.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 의무가 있더라. 3번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지금과는 뭐한다?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가겠습니다. 중개보수가 딱 나오면 자 1항에 보시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중개 의뢰인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죠? 다를 말합니다. 다만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컷 자르시고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개공의 기책 사유로 이 말이죠.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그러면 중개보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 때문에 이렇게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게 빠지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왜 X? X입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개공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공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중개계약 체결 시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 발생 옆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판례상 개공은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도 상인보수 청구권이라고 본다는 게 판례거든요. 따라서 상인보수 청구권은 당연보수입니다.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그죠? 보수를 받아요. 물건 사고 팔면. 그래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 완성 시 이꼴 거래 시입니다. 중개 완성 시 거래 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중개 완성 시 거래 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가 없으면 거래가 없으면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도 마찬가지죠. 당연 보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라는 말이나 두 번째 줄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당연 보수다. 그리고 이번에 개공의 알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거래계약은 개공의 알선이 원인이 된 것으로 개공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속중개계약에서 보니까 개공을 배제한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죠?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게 같은 거. 가게 같은 거 보면 가면 다 그 명함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에 그 매수자가 다시 그죠? 연락해가지고 전화번호 아니까 그냥 가격 절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원칙상 돈은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시죠? 물론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지. 왜냐면 이게 또 소문이 동네만 소문나요. 저 소장이 어쩌고저쩌고 입이 야무진 게 아니고 입이 센 사람 있죠. 그 동네에. 하여튼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건 의뢰시를 말하죠. 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했으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중개 완성과 이거 다 알아듣죠? 중개 완성 전에 또 같은 말로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압류나 전부 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저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다만 언제 행사할 수 있죠? 거래 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다 그랬을 때 뭐냐면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때문에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된 혹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이거 이따 뒤에만 줄 거세요. 협력적 원인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오로지 개공의 중개 때문에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될 이유는 없고 우리는 소개해 준 행위 있죠. 그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개공은 자 누구한테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개공이 실비를 누구한테 받죠?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자 개공은 실비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비를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맞죠? 그러면 실비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맞아요. 근데 실비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금방 우리 보셨던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있죠? 계약금 등 반환과 관련된 실비까지 종류 몇 개 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 중에서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고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그러면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요. 이전과 취득 이렇게 딱 정리해서 됐죠? 개공은 실비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갑니다. 그러면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갑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그러면 중개 의뢰인에게 아셨죠? 구체적으로 물으면 권리 이전 아시죠? 이전 취득을 딱 구분할 거. 입을 삐죽삐죽 말고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뭐다?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이게 거래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원래서 소장들은 이걸 얘기했죠. 계약 체결됐을 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개사무소 옛날 가보면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그 유리면 있잖아요. 밑에 보면 협회에서 나온 중개보수 관련된 뭐 안내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라 되냐면 거래계약 체결 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냥 이제 보통 그러죠. 소장들이 반 대신에 이제 잔금 계약 체결할 때 반, 잔금 지급할 때 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전에 원래는 협회에서 나왔던 그 형태에서는 계약 체결일 지급하는 걸로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걸 그 국토부에서 그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언제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언제요?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 주는 거야? 약정 한때 지급하는 거야. 약정 한때. 그러니까 무조건 잔금 지급 시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뭐야? 잔금 칠 때 우리가 말하는 잔금 지급이래. 그 다음에 자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자 칠판에 보시면 딱 정리할 게 이거예요.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아까 뭐 이제 보셨냐면 상인보수 청구권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머릿속에 상인보수 청구권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을 갖다 뭐라고 했다고?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였죠?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 시에는 거래 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인정한다. 당연 보수 그랬죠? 하나.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거래 시, 거래 시 혹은 중개계약 체결 시 그죠? 언제 행사할 수 있죠? 거래 시 이퀄 뭡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다음에 언제 소멸한다?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로 개공의 기책 사유로라는 말에 들어가면 지금 기억하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면 그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그러면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그러면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까지.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물입니다. 대상물을 구분해야 돼요. 딱 보면 자, 첫 번째가 대상물이 주택일 때 주택 그러면 나와야 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도조례 있죠.
시도조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임대차 등은이라고 나누는 자체가 주택일 때, 그 다음에 한도액 있죠. 계산해서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온 걸 산출액 그러죠.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온 그 산출액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 종류다 그럴 때 요율 가운데 1,000분의 8 있죠. 1,000분의 8이라는 이 요율도 대상물이 뭐일 때? 주택일 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상물이 주택 외에 그잖아요. 주택 외에는 뭐로? 국토부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때는 주거용 OP하고 뭐하고? 주거용 OP와 그 다음에 그 외로 나뉩니다. 주거용 OP는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죠. 주거용 OP의 경우에는 자 매매 기간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그 외에는 1000분의 9 범위 내 그죠? 범위 내 협의 결정입니다.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 결정이란 말은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말이고 따라서 최고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상한 요율을 뭐 해야 되죠? 명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한 요율 명시 의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동일 시설물로 건축하는 경우 있죠. 동일 시설물로 건축하는 경우가 뭡니까?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 복합 건축물이다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할까요? 용도입니까? 주택 면적입니다.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2분의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 미만일 때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 그랬으니까 중개보수다 그럴 때 의뢰인은 쌍방이죠. 각각 받습니다. 그죠? 각각. 자 2분의 1 이상일 때는 뭐죠? 주택.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물의 소재지 뻔하지만 잘 나오잖아요.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뭘 기준으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그러니까 대상물이 뭘까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관할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역시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대상물이 뭐란 얘기죠?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딱 나왔다. 대표적으로 3개거든요. 계산 문제 주로 나오는 게 교환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있죠.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동일 해가지고 3개 있죠. 이 경우가 주로 나옵니다. 교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통 하면 낮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 낮은 금액 그러면 낮은 금액이고 높은 비율, 낮은 비율 그러면 낮은 비율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근데 딱 한 개가 이거예요. 교환 계약은 뭐다? 큰 거야. 그죠? 고액을 기준으로 차임 있는 임대차 딱 그러면 3개는 기억하면 돼요. 자,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뭘 곱한다? 70을 곱해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70을 곱해라. 동일 3번일 때는 뭘 기준으로?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거 하면 되고. 분양금 그럴 때 총분양 금액이에요.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에다가 뭘 더해서 P를 더한 금액으로 이렇게 P를 더한 금액으로 됐죠? 동일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3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면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문에 뭐 언급하는 내용들이 쭉 그래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다 했을 때 대상물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습관적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이론 문제 하나에다가 계산 문제 딱 나올 거니까 첫 번째
대상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대상물이 뭐냐. 그 다음에 대상물이 딱 나오면 기준 금액을 찾아야 돼요. 기준 금액을 딱 보고 물론 이제 차임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산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해당되는 요율이 얼마냐, 그죠? 그리고 자 이게 주택이라면 한도액보다 초과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일방 보수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죠. 일단은 다시 주택의 경우다 그럴 때 쌍방으로부터 균분하게 받을까요? 각각 받을까요? 각각 받고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도조례 안에서 그러니까 거래가액이나 중개상물 등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실비는 원래 누구한테 중개 의뢰인에게 받는데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면 부담하는 자도 구체적으로 대답해라. 그죠? 그리고 3번의 다음 페이지 대상물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다르면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택 외에 그럴 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럴 때는 주거용 오피와 그 외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하고 몇 가지 요건이 있죠. 그럴 때 매매교환은 1000분의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라고 요율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최대 보수를 묻게 되면 매매교환은 얼마를 곱하고 5를 곱해야 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4를 곱해야 맞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외에 그럴 때는 1000분의 9죠. 그래서 협의 결정에 딱 체크하시고 협의 결정이란 말은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말과 같고 그래서 상한 요율을 뭐해라 명시해야 된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금액 계산 기준이 나오는데 아까 그랬죠. 자 해봐요. 제일 먼저 뭐 대상물이 뭔지 파악해라. 그 다음에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맞는 요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이라면 뭐하고 비교해라? 한도액과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일방인지 혹은 총액인지를 따져봐라. 그죠? 일방이면 그대로 총액이라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마지막에 곱하기 2 안 해가지고 틀린 경우 많습니다. 왜냐면 계산에 대한 그 약간 알러지성이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만 딱 넣으면 그죠? 생각 머리가 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계산 딱 했는데 하필 그게 숫자가 딱 떨어지네 맞아서 그럼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너무 기분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곱하기 2 안 해가지고 틀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있죠. 자, 딱 세 가지. 보증금이 합산금액이 5천만 원 이하 미만 70, 100 70을 곱해요. 그죠? 그리고 교환은 고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동동동 세분하고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주된 용도가 주택면적이 그리고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 우리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먼저 틀린 것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누구한테?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될 거고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3번 주택 외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한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개공의 고유가 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누구 때문에? 개공 때문에. 보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대상물 소재와 주택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를 기준으로. 틀릴 게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자 갑니다. 주택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주택이니까 조례가 나올 거고 임대차니까 1000분의 8이 나오겠죠. 2번 아파트 분양금 매매입니다. 총 대금입니까? 기납입금입니까? 기납입금의 P를 맞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교환 큰 거 적은 거 큰 거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자 복합 건축물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주택을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의 상한요율은 1000분의 5다. 맞죠? 임대차는요? 1000분의 4고 뭐 이렇게 딱 구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답이 5번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임대차 그랬잖아요. 매매라면 5고 임대차면 4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계산 보수 문제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던데 20번에 자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지 쉬워요. 거기 보니까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제일 먼저 대상물이 뭐냐 그죠? 대상물이 뭐냐 그 다음에 기준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요율이 뭔지 그리고 주택이라면 한도액과 비교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방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라 그랬는데 지금 대상물이 뭘까요? 주택면적이 3분의 1이고 맞죠? 그러면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란 말은 주택이 아닌 게 뭐예요? 3분의 2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주택이라 주택외라? 주택외요. 주택외 해당되고 기준금액이 얼마랍니까 거기? 지금 매매하고 임대차인데 제가 그랬죠.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면 동동동이고 세 사람이면 다 받아야 돼. 지금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럼 동동동이야. 그러면 다른 거 임대차 볼 필요가 없지. 그러면 매매가가 얼마? 1억 8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요율이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가가 5천 이상 2억 미만일 때는 0.5라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0.5를 곱해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90만 원이죠. 근데 90만 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주택이라면 0.5가 돼. 이게 이제 실수하는 거야. 맞죠? 0.5가 아니라 왜? 주택 외니까 6번에 이거 봐야 돼. 상한요율 명시가 얼마 돼 있어요? 0.7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0.5가 아니고 0.7을 곱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 한도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상가거든. 주택 외니까 상한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얼마지? 7, 8, 8, 7, 56 일방이 얼마죠? 126만 원. 근데 이게 총액이에요, 일방이에요? 당사자로부터 그랬어요. 당사자로부터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죠? 왜? 일방이 아닌 총액이니까. 그러면 얼마 됩니까? 252만 원. 됐죠? 요새 같은 불경기에 이거 큰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딱 문제를 풀다 보면 밑에 요율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시도 조례를 갖다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지문에. 그건 현혹시키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면 그걸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상물이 뭐라고? 이거. 주택 외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율을 곱할 때 0.5가 아니라 상한 요율에 명시한 게 얼마라고? 0.7이었다는 거. 그리고 일방이냐 총액이냐. 총액이었다는 것만 이 세 개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이 맞았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맞은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